상륙작전 개시. 드디어 시작되네요. 6월 6일 화요일. 키티. 오늘이 D-Day입니다 하고 영국 방송이 발표했단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야. 상륙작전이 시작되었구나. 영국 방송은 오늘 아침 8시에 뉴스로 알려주었어. 칼레, 브루니오, 르하브르, 쉘브르, 파드칼레 등지에 맹렬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어. 점령국이나 해안에서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폭격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발표했어. 가능하면 영국군은 1시간 전에 전단을 뿌릴 거라는 거야. 독일 방송은 영국의 낙하산 부대가 프랑스 해안에 상륙했고, 영국의 BBC 방송은 영국 상륙 부대가 독일 해군과 격전 중에 있다고 방송했어. 우리는 9시 아침 식사 때 모여 앉아서 상륙작전에 대해 토론했어. 이것은 혹시 2년 전의 DF 상륙작전과 같이 실험적인 것이 아닐까? 10시에 영국 방송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그 밖의 외국으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발표했어. 진짜 상륙작전이야. 영국 방송은 또한 11시에 독일어로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의 연설을 발표했어. 영국 방송은 12시에 영어로 아이젠하워 장군이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어. 오늘이 D-Day입니다. 곧 격전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1944년은 완전한 승리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영국 방송의 한시뉴스. 1만 1천 대의 비행기가 쉬지 않고 군대를 수송하고 적의 후방을 공격하고 있다. 4천 명의 상륙용 보트와 소형 함정이 군대와 물자를 쉘브르와 르하브르에 쉴 새 없이 수송하고 있다. 영국군과 미국군은 이미 맹렬한 공격을 개시했다. 겔브란디 벨기에 수상, 노르웨이의 하콘왕, 프랑스의 드골 장군, 영국 왕, 그리고 끝으로 처칠의 연설. 은신처는 흥분의 도가니란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유가, 황홀하고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자유가 정말 찾아올 것인가? 과연 1944년은 승리의 해인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희망은 우리를 다시 찾아왔고 싱싱한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었어. 이제 공포와 부자유와 고통을 참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과 인내야. 좀 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겠지?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사람들은 울면서 그들의 비극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유조차 주어져 있지 않구나. 오 키티, 상륙작전 개시와 함께 가장 기쁜 것은 우리의 동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야. 우리는 치가 떨리도록 독일에 시달려왔고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동지나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신념을 가져다 주었어. 이제 전쟁은 유대인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전 유럽에 관련된 거야. 언니는 9월이나 10월에는 다시 학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안내. 추신. 최신 뉴스의 속보를 전해줄게. 44년 6월 9일 금요일. 키티. 상륙작전의 저녁 뉴스. 연합군은 프랑스 해안의 조그만 도시인 베이유를 점령하고 카엔을 공격하고 있어. 쉘브르가 있는 반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명백해. 매일 저녁 종군 기자들이 최전선에서 군의 곤란한 점이나 용기나 사기에 대해 알려줘. 그들은 생생한 뉴스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어. 영국으로 후송된 부상병들의 인터뷰도 나와. 날씨가 엉망인데도 공군은 쉴 새 없이 활약하고 있단다. BBC 방송은 처칠이 D-Day에 함께 상륙하려는 것을 아이젠하워와 그 밖의 장성들이 만류했다고 보도했어. 생각해봐. 70살이나 된 노인이 그런 담력을 가졌다니. 이곳의 흥분은 조금 가졌어.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금년 안에 전쟁이 끝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 그럴 때가 되었지. 또 아주머니의 불평은 참을 수 없을 정도야.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도 없지만 대신 날씨가 나쁘다고 온종일 투덜거린단다. 찬물을 뒤집어 씌워서 다락에 가둬두었으면 좋겠는데. 또 아저씨와 페트를 제외하곤 은신처의 식구들은 모두 헝가리안 랩소디의 3부작을 읽고 있어. 이 책은 천재 작곡가이며 신동인 프란츠 리스트의 생애에 대해 쓴 책이야. 재미있는 책이지만 여자에 관한 부분이 너무 많아. 리스트의 생애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70살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었어. 그와 동거한 여인으로 마리다구 공작 부인, 캐롤린 샤인 비스켄슈타인 공주, 댄스 로라 몬테즈, 피아니스트 아그네스 킹호즈, 피아니스트 소피아 멘트, 올가 자니아 공주, 올가 메넨도르파 남작 부인, 여배우 리라,
등등 끝이 없어. 음악과 예술을 취급한 부분이 더 재미있어서 거기에는 슈만, 클라라 비크, 슈만 부인입니다. 베를리오즈, 브람스, 베토벤, 요하임, 바그너, 한스 폴 벨로, 안톤 루빈슈타인, 쇼팽, 빅토르 위고, 오르네트, 발자크, 힐러, 훈멜, 체르니, 로시니, 케루비니, 파가니니, 멘델스존 등이 언급되고 있어. 리스트는 멋지고 친절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어. 그는 누구든 도와주고 예술이 전부였고 꼬냑과 여자에 미쳤고 눈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신사였고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에 무관심했고 자유와 평화를 종교적인 신앙으로 숭배한 사람이었어. 안내. 44년 6월 13일 화요일. 키티, 다시 한번 생일이 지나가고 나는 15살이 되었단다. 참 많은 선물을 받았어. 슈프링거의 미술사 전 5권, 네이와 손수건, 요구르트 2병, 잼 1통, 케이크, 엄마 아빠에게 식물학에 관한 책, 언니에게서 팔찌, 판단시댁에서 책 1권, 디셸시에게서 스위트피, 미프와 엘리에게서 과자와 연습장, 그리고 클라리르시에게서 가장 신나는 마리아 테레사와 크림치즈 등, 그리고 페트에게서 모란꽃다발. 페트는 좋은 것을 찾으려 애쓴 모양이지만 잘 피지 않은 것밖에 구할 수 없었던가 봐. 날씨가 나빠 폭풍과 덮치고 파도가 요동을 해도 상륙작전의 전과는 훌륭해. 어제 처칠, 스무츠, 아이젠하우어와 아놀드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마을을 방문했단다. 처칠이 탄 의료정은 해안을 폭격했어. 그는 젊은 사람들처럼 공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러운 용기를 가진 사람이 모양이야. 20살은 우리로서는 바깥 세계의 사람들이 이런 뉴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짐작할 수 없지만 게으른 영국이 드디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든 것을 기뻐하고 있을 거야. 아직까지 영국을 얕보고 노신사의 나라 영국을 겁쟁이라고 조롱하면서도 독일을 미워하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야 해. 아마 이제 그들의 둔한 머리도 깨이겠지? 2달 동안 월경이 없었는데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어. 귀찮고 불쾌한 것이지만 결국 다시 찾아온 것은 반가운 일이야. 안내. 다음은 자연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44년 6월 14일 수요일. 키티, 내 마음속은 여러 가지 희망, 생각, 비난, 공격들로 가득 차 있어.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난 체하지 않으며 내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난 또 나 자신을 더욱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 이미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모두 내가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 때면 난 내게 묻곤 해. 내가 그렇게 아는 체를 하는 걸까? 정말 나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럴까? 언제나 나를 공격하는 판단 아주머니가 지성이 없는 사람이란 건 누구나 알아. 지성은커녕 멍청하다고 해도 좋겠지? 멍청한 자는 남이 자기보다 아는 것이 많으면 배 아파하니까. 아주머니는 내가 자기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 자기가 훨씬 잘난 체 하니까 내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옷이 짧기 때문에 내 옷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주머니가 나를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내가 갑절이나 말창견을 하기 때문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는 속담처럼 내가 잘난 체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해. 나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누구보다 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 일이야. 이런 때 엄마가 쓸데없이 참견하시면 참을 수 없이 절망한 나머지 화를 버럭내고 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아.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라는 안내의 큰 문장이 튀어나오지.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들로부터 떨어지질 않아. 부질없긴 해도 약간의 진리는 있어. 나는 이따금 스스로를 굉장히 꾸짖기 때문에 위로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거짓없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넌 곧 페트를 생각하겠지. 그렇지? 키티, 페트는 나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사랑해. 그 애정은 나날이 깊어가지.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뭘까? 모르겠어. 그에 대한 그리움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한 이틀 전 페트에게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리워지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고 그리운 사람이야. 하지만 실망스러운 점도 많아.
특히 종교를 싫어하는 것과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하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싸우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했으니까 싸움은 하지 않을 거야. 패트는 싸움을 싫어하고 관대하고 금방 타협을 해. 자기 어머니가 한 말은 참지 못해도 내가 같은 말을 하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 물건을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런데 왜 자기 본심을 내게 털어놓지 않을까? 원래 나보다 말이 없는 편이란 건 잘 알아.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보건대 아무리 남에게 속을 터놓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 본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원한단 말이야. 패트와 나는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은신처에서 지냈어. 우리는 가끔 과거나 현재, 미래를 말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나는 아직 진실한 것에 부딪혀 본 일이 없어.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안내. 44년 6월 15일 목요일. 키티. 자연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이 미칠 듯 치솟아 오르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바깥 공기에 굶주려온 탓이 아닐까? 코발트빛 하늘과 새들의 노래소리와 달빛과 꽃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켜주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이곳에 온 이후로 사정이 달라졌지. 예를 들면 무덥던 성령 강림제 날 나는 홀로 달 구경을 하려고 11시 반까지 깨어 있었어. 그러나 슬프게도 달빛이 너무 밝아 나는 감히 창을 열 수 없었고 나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 몇 달 전의 어느 날 밤에는 창이 열려 있을 때 나는 우연히 위층에 남아 있었어. 나는 창을 닫아야 할 때까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지. 어둡고 비 내리는 저녁의 폭풍우 몰아치는 회색 구름은 나를 사로잡았어. 1년 반 만에 나는 다시 밤을 대하고 서 있었어. 그때 이후로 자연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도둑이나 쥐나 폭격에 대한 공포 이상으로 나를 뒤흔들어 놨어. 가끔 홀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이나 전용 사무실 창으로 밖을 내다보곤 했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가끔 바깥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감옥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시 자연의 햇빛 속으로 뛰어들 날을 고대하는 법이지만 빈부의 차이 없이 골고루 배당되는 자연의 선물로부터 차단되고 격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 하늘과 구름과 달과 별들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참을성 있게 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것은 보약보다 효력 있는 약이야. 자연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지.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지 낀 창에 걸린 더러운 망사 커튼을 통해서만 자연을 대할 수 있을 뿐이구나. 자연은 정말 순수한 것이거늘 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야. 안내. 44년 6월 16일 금요일. 키티. 새로운 문제. 판단 아주머니가 자포자기가 되어 군총 자살, 감옥, 교수형 따위의 말을 짓거린단다. 아마 패티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질투하는 모양이야. 아주머니는 디셸씨가 자기의 말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고 판단 아저씨가 모피코드 판돈을 담배값으로 써버리지 않나 두려워하고 싸우고 욕을 퍼붓고 울고 신세타령을 늘어놓고 그러다가 다시 웃고 다시 싸우고 한단다. 이런 바보 같은 울보를 어떻게 처치한담? 아무도 아주머니를 진정으로 상대하지 않아. 아주머니는 인격이란 것이 없고 아무에게나 투덜거리지. 가장 곤란한 것은 패트를 거칠게 만들고 아저씨를 화나게 하고 엄마가 냉소하게 하는 거야. 참말 가관이지. 이에 대한 묘안은 모든 것을 웃어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관하지 않는 거야. 이기적일지 몰라도 자신들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야. 클라레르 씨는 4주 동안 근로소집영장을 다시 받았어. 그는 의사의 진단서와 상업상의 서한으로 일을 면제받으려 하고 있어. 코파이스 씨는 위 수술을 받으실 모양이야. 어제 11시에 모든 개인용 전화는 불통이었어. 안내. 44년 6월 23일 금요일. 키티. 특기할 만한 소식은 없어. 영국은 쉘브르에 대공세를 시작했어. 어른들은 10월 10일까지는 우리도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러시아도 같은 보조를 취하여 어제 비텝스크 부근을 공격했어. 독일이 공격한 지 꼭 3년 만이야. 감자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몇 개가 남았는지 세어봐야겠어. 그러면 자기 몫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지. 안내. 44년 6월 27일 화요일. 키티. 전황은 돌변하여 훌륭하게 진전되고 있단다. 쉘브르, 비텝스크, 슬로베인이 오늘 함락되고 많은 포로가 잡혔고 전리품이 노획되었어.
상륙작전을 개시한 지 3주 만에 전 코탕탱 반도의 항구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은 어디에든지 상륙할 수 있어. 혁격한 전과야. D-Day 이후 이곳이나 프랑스나 비바람과 폭풍우가 그치지 않았지만 영국군이나 미국군이 무한한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 분명히 독일군의 경이적인 무기도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영국군의 약간의 피해를 입히고는 그들 신문에 과장 보도하고 있을 뿐이겠지. 어쨌든 그들의 국토에 러시아 군대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놀라겠지. 군사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모든 독일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그루닝겐, 프리슬란드, 헬데르란트로 이주시켰어. 무셰르트, 네덜란드 사회주의 당 지도자랍니다. 무셰르트는 연합군이 이곳까지 밀려오면 자기도 군복을 입고 싸우겠다고 발표했단다. 늙은 뚱뚱보가 무슨 싸움을 하겠니? 러시아가 밀려올 때도 그러겠지. 핀란드는 얼마 전 평화제의를 거부하여 회담이 결렬되었어. 바보짓을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7월 27일에는 연합군이 어디에 있게 될 것 같니? 안내. 44년 6월 30일 금요일. 키티. 나쁜 날씨가 오늘까지 계속되었어. 이거 이제 영어로 써놨거든요. 이 영어가 잘 됐을까? 이제 영어를 알기 시작해서 사전을 가지고 이상적인 남편, 오스카 와일드의 희고 이상적인 남편을 읽고 있지. 전쟁은 신나게 진전되고 있단다. 보보로이스크, 모킬레프, 오르사가 함락되고 많은 포로들이 붙잡혔어. 이곳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호전되고 있어. 초낙관주의자가 승리한 셈이지. 엘리는 헤어스타일을 바꾸었고 미프는 일주일 동안 휴가야. 안내. 또 하나의 안내하는 글이네요. 또 하나의 안내. 이것이 아마 마지막 글인 것 같네요. 1944년 7월 6일 목요일. 키티. 요즘 패트가 자기는 나중에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든가 극단적인 모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할 때마다 무서운 공포에 휩싸여. 물론 농담이겠지만 자기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겁내는 모양이야. 언니와 패트는 너만큼 굳센 성격과 용기가 있다면, 너처럼 스스로 생각한 것을 버텨나갈 수만 있다면, 너처럼 끈기와 정열이 있다면, 그래 그렇기만 한다면 하고 말하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나의 양심에만 복종하는 것은 의심스러워. 솔직히 나는 약한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 그걸 알면 왜 싸워서 자기 성격을 단련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지? 이에 대해 물었더니 언니와 패트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하고 대답하더군. 그 대답에 정말 실망했어. 더 낫다? 게으르고 거짓에 가득 찬 생활이 낫다는 것일까? 아니, 이런 사람들은 게으름과 돈의 유혹을 받기 쉬워.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패트에게 가장 좋은 대답, 어떻게 자신을 향상시킬 것인가 등에 대해. 하지만 내 생각이 옳은 건지는 알 수 없어. 나는 종종 누구한테든지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 생각해. 그렇지만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추측하고 올바른 답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 편안함이나 돈에 대한 생각은 나에겐 전혀 관심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지. 패트는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나를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어. 패트 같은 사람은 자립하기 어렵겠지만 자아의식이 있는 산 인간으로서 자립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건 갑절이나 곤란한 일이니까. 나는 더 낫다는 말뜻을 공격할 좋은 논지를 며칠째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 안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을 깊은 구렁텅이, 즐거움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패트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몰라. 행복해지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이지. 생활은 모두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 우리 세 사람은 배울 기회가 있고 무엇인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행복을 기대할 여유가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얻어야만 해. 쉬운 일이 아니지. 행복을 얻으려면 게으름과 모험을 일삼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해.
게으르다는 건 매력적일지도 모르지만 일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나는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패트는 자신을 멍청하고 남보다 못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불쌍하게도 그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몰라. 내가 그걸 가르칠 수는 없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욕을 해. 내가 믿음 좋은 신자는 아니지만 신을 경멸하는 마음이 가난한 그를 보면 슬플 뿐이야. 안내. 44년 7월 15일 토요일. 키티. 도서관에서 현대의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라는 도전적인 제목을 가진 책을 빌렸어. 그 얘기를 해볼게. 이 책의 지연이는 오늘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혹평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 전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리라고 비난하지는 않아. 게다가 원한다면 젊은이들은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계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참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것에만 골몰한다고 하더군. 어느 부분에서는 지연이가 나에게 비평의 눈길을 직접 보내고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변호해 보려고 해. 나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을 알 거야. 나는 제3자처럼 나 자신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어. 편견이나 변명 없이 나날의 안내를 바라보고 어디가 좋고 나쁜지 검토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자의식은 늘 곁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저렇게 말해야 할 것을 이라든지 그건 옳았어 하고 평을 하지. 나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어. 아빠는 아이들은 모두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됐어. 부모는 단지 아이들에게 충고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뿐 성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야. 그 밖에 나는 용기가 있어. 어떤 일이라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또한 자유롭고 젊다고 느끼고 있어. 처음으로 이런 걸 깨달았을 때 무척 기뻤어. 누구든 반드시 겪는 어려움에도 나는 쉽게 굽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아빠는 지나치게 내 응석을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주셨어. 그런데도 나는 오랫동안 쓸쓸함을 느껴왔고 외롭고 늘 오해받는다고 생각했어. 아빠는 내 반항심을 누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셨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지. 나는 스스로 내 행동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스스로 고쳐왔어.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빠는 왜 내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지 못했을까? 내게 구원의 손길이라고 뻗으실 때 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셨을까? 그건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야. 아빠는 나를 언제나 다루기 어려운 정신적 과도기에 있는 아이로 대하셨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 사실 아빠는 나를 믿어주시고 바보가 아니라는 자신을 가지게 해주셨어. 그렇지만 빠뜨리신 게 있어. 너는 알겠지? 아빠는 내게 훌륭하게 되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셨어. 너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다른 애들은 그런 건 곧 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똑같이 평범한 여자아이가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안내로 취급받고 싶어. 아빠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셔.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무엇이든 고백해 주어야 나 역시 나의 일을 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어. 아빠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빠와 그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언제나 어른다운 아빠다운 태도로 아빠 역시 나와 같은 정신 과정을 겪어왔다고 말씀하셔. 그래서 나는 너 외에는 언니에게 가끔 하는 것 말고 아무에게도 너 외에는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이나 깊이 생각한 생활의 원리를 말하지 않아. 아빠에게는 모든 고민을 감추었고 아빠와 함께 내 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 내가 아빠를 멀리하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는 걸 나는 오직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해 왔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지. 지금처럼 완성되지 않은 내 의견에 대해 비평을 받는다면 위태위태한 침착함과 자신감을 완전히 잃을지도 몰라. 지독하다 생각하겠지만 난 아빠에게 마음의 비밀을 고백한 적도 없고 오히려 성질을 부려서라도 아빠를 멀리하려고 했으니 아빠에게는 더욱 비평 같은 걸 받고 싶지 않았어. 왜 나는 아빠를 귀찮아할까? 늘 깊이 생각하고 있어. 아빠를 귀찮아하니까 훈계를 참을 수 없고
애정 어린 아빠의 태도도 강요로 느껴져. 아빠에 대한 내 태도에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 그건 내가 너무 흥분해서 아빠에게 드린 그 무서운 편지의 일로 아직도 살을 애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해. 아, 모든 면에 진정으로 굳세고 용기 있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이게 가장 큰 실망은 아니야. 아빠에 관한 것보다 패트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를 정복했지만 그는 나를 정복하지 못했어. 나는 그를 우정과 애정이 필요한 얌전하고 감수성 예민한 사랑스러운 소년으로 그리고 있어. 나의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친구가 필요해. 내가 바라던 걸 얻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패트는 내게 끌려다녔어.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에게 우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우정은 저절로 애정으로 발전했지.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에게 선선히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우리는 아주 개인적인 일까지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일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패트가 어떤 인간인지 아직 모르겠어.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일까? 아직도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까? 어쨌거나 참된 우정을 얻고 싶어 잘못을 저질렀어. 우정보다 친밀한 관계로 그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패트는 간절히 사랑받기를 원해서 차츰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는 나를 만나는 데 만족하고 있지만 난 좀 더 참된 우정을 키우고 싶어. 그렇다고 해도 그 누구에게 꼭 밝히고 싶은 문제를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는 패트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잡아 끌고 있어. 그는 지금 내게 의지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를 멀리서 자립하게 만들 수 없어.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의 편협한 생각을 고쳐주고 젊음으로 무언가 이루도록 해주고 싶어. 어느 책에서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청년은 노인보다 더 쓸쓸하다. 넌 그를 보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았어. 그렇다면 이곳의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괴롭다는 것이 정말일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 어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주저없이 행동하지.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처럼 모든 이상이 깨어지고 인간의 가장 나쁜 면이 드러나고 진리라든가 정의라든가 신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에 자기 입장과 의견을 지키는 것이 갑절로 어려워. 어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괴롭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짊어진 문제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 문제는 젊은이들에게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워서 늘 우리를 괴롭히지. 고민해서 답을 찾았나 하면 현실에 부딪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아. 이상도 꿈도 동경도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면 꼭 깨어져 버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의 괴로움이지. 너무 엉뚱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내 이상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게 나 스스로도 이상해. 그건 아마 인간의 마음이 선량하다는 걸 아직도 믿기 때문이겠지. 나는 혼란과 불행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토대 위에 내 희망을 쌓아 올릴 수 없어. 세계가 황폐해지고 우리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천둥 소리가 다가오는 듯해서 더욱 괴로워. 그렇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지고 이 참혹한 상황도 끝나고 평화와 고요가 다시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고 보니 꿈을 잊지 말아야겠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테니까 말이야. 안내. 44년 7월 21일 금요일. 키티. 정말 이제는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전황은 잘 되어가고 있어. 그래, 정말이야. 게다가 굉장한 뉴스가 있단다. 히틀러 암살 기도가 있었는데 범인은 유대인 공산주의자도 영국 자본주의자도 아닌 순수한 독일인 장군이며 아직 젊은 백작이란다. 그러나 불행히도 총통은 약간의 상처와 화상을 입었을 뿐 생명을 구하고 몇몇 관리와 장교들이 희생당하거나 부상당했을 뿐이야. 주모자는 사살되었어. 아무튼 이 사건으로 수많은 관리나 장교들이 전쟁에 지쳐서 히틀러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 그들이 히틀러를 제거하며 새로운 군 통치자를 옹립하여 연합군과 휴전을 맺고 군비를 강화하여 20년 내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 하겠지. 독일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 연합군 측에 훨씬 유리하므로 아마 신은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으신 것일 거야. 그렇다면 러시아나 영국은 별 수고 없이
그들의 도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아직은 사태가 거기까지 발전하지 않았고 나도 그런 화려한 미래만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오늘 퍽 현실적인 기분이고 그러한 일도 명백히 현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주어야 해. 나는 지금 공허한 공상을 찌꺼리고 있는 것은 아니야. 더구나 히틀러는 그의 충실하고 헌신적인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어. 검후 군인 각자는 게슈타포에 복종할 것이며 사병일지라도 그의 상관이 비겁한 암살 업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군법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다고. 이러면 도대체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까? 오랜 행군 도중 요원이는 다리가 아파 더는 걸을 수 없다. 그의 상사인 장교는 그에게 호통을 친다. 악에 받친 요원이는 총자루를 금어쥐고 소리친다. 넌 총통을 암살하려 했지. 이것은 받아 마땅한 벌이다. 헌방의 총소리와 함께 요원이를 걷어차리던 상관은 영원한 세상으로 가버린다. 결국 장교들은 사병들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그들에게 명령할 때는 식은땀이 흐르겠지. 사병들이 장교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 이것저것 너무 화제를 바꾸었는데 내가 찌꺼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니? 오는 10월에는 다시 학교 벤치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순수 있게 말할 수가 없구나. 방금 내가 너무 희망만 갖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용서해줘. 그래서 모두 나를 꼬마 모순 덩어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니? 안내. 44년 8월 1일 화요일. 키티. 꼬마 모순 덩어리. 이 말로 지난번 편지를 끝맺었는데 오늘은 이 말부터 시작하겠어. 꼬마 모순 덩어리.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겠니? 다른 단어들과 같은 이것은 외부적인 모순과 내면적인 모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전자는 보통 고집이 세고 아는 체하고 건방지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고 후자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야. 나는 이미 너에게 내 성격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했지. 일면은 명랑하고 우수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점이야. 놀리고 키스하고 포옹하고 추잡한 농담을 해도 나는 화내지 않아. 나 이 같으면 항상 마음속에 대기하고 있다가 좀 더 깊이 있고 순수한 감정을 밀고 솟아오르지. 아마도 안내의 좋은 면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안내만으로 사람들은 나를 말괄량이로 취급하는 거야. 키티, 나는 분명히 어리광대 노릇을 하다가 다음 순간 색다른 태도를 취하곤 해. 그러나 이것은 정작 생각 깊은 사람이 애정영화를 보는 것과 같아서 곧 잊어버리게 되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기분 전환이나 오락 같은 거야.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왜 이런 사리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 나의 경박하고 피상적인 면은 언제나 사려 깊은 면보다 재빨리 밖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이야. 나는 이 같은 면이 나의 일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밀어내고 억누르고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그 이유는 나도 잘 알아. 나는 평상시의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의 또 하나의 면, 좀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면을 알게 되지 않나 하고 몹시 겁을 먹고 있어. 그들이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센티멘털하다고 비웃지는 않을까 하고 이와 같은 평가를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경박한 안내뿐이야. 사려 깊은 안내는 너무 약해. 가끔 의식적으로 사려 깊은 안내를 잠깐 동안 나타내어도 입을 열게 되면 곧 위축되어 경박한 안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아. 때문에 사려 깊은 안내는 남과 같이 있을 때는 잠시도 나타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만 나를 지배한단다. 나는 내면적인 나의 희망이나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내가 자신의 내면적인 천성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부적인 천성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 분명히 이 때문이야. 나는 내면적으로는 순수한 안내에게 이끌리지만 표면적으로는 고삐 풀린 채 뛰노는 새끼 양에 지나지 않아. 이미 말한 대로 나는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내 아이, 사냥꾼, 바람둥이, 박사, 연애소설, 애독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 쾌활한 안내는 그것을 웃어넘기고 건방진 대답을 하고 무관심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개의치 않는 것처럼 행동해. 그러나 진정 조용한 안내의 반응은 정반대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자신에게 해롭다고 인정하고
나 자신을 고치려고 퍽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더 강력한 적과 부딪히게 되는구나. 마음속의 소리는 나에게 이렇게 흐느낀단다. 너는 인정이 없고 거만하고 뻔뻔스럽고 게다가 너 내부의 좋은 면의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너를 싫어해. 그것이 바로 너야. 숨길 수 없는. 아니, 나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 내가 만일 진지하고 얌전한 태도를 취하면 모두 코미디를 하는 건가 하고 나를 쳐다봐.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그런 태도를 지워버리고 말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가족들은 병이 난 게 아닌가 하고 두통약이나 신경통약을 먹이고 열이 있지 않나 하고 목이나 이마를 만져보고 변비가 아닌가 하고 묻고 또는 우울해한다고 꾸중을 하지.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어. 이 정도로 간섭을 받으면 나는 화풀이하고 그러다가 문득 슬퍼져서 결국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고 말아. 이와 같이 좋지 못한 면이 표면에 나타나고 좋은 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내가 희망하는 바에 나와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네. 이렇게 해서 이 일기는 끝이 납니다. 참,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어린 소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